통신비 고지서를 받아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강국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정작 소비자로서 느끼는 효용감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견고해 보이던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한국 통신 시장의 철옹성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업 하나가 들어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2009년 아이폰이 한국에 처음 상륙해서 피처폰 시장을 도륙냈던 그 충격과 공포에 버금가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5G 요금제가 과연 3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공룡기업의 발자국 아래에서 국내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드디어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와 미래 산업 지도가 뒤바뀔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팩트로 꽉 채워드리는 기자의 시선 양봉입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이 냉혹한 자본의 전장을 분석해보시죠. 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한국 내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고 광케이블이 산간 오지까지 다 깔려 있는데 위성 인터넷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입니다. 속도도 느리고 비쌀 텐데 누가 쓰냐고 반문하십니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팩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인터넷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술이 가져올 파괴적 혁신과 그로 인해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스타링크의 본질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위성통신은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했습니다. 고도 36,000km 상공에 떠있죠. 너무 멉니다. 그래서 신호를 쏘고 받는데 지연시간이 발생합니다. 핑이 튄다고 하죠. 게임은커녕 화상회의도 버벅거립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입니다. 고도 550km의 위성을 띄웁니다. 무려 60배 이상 가깝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줄어들면서 지연 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론상 유선 광케이블에 버금가는 반응 속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승리이자 자본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머스크는 굳이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합니다. 스타링크의 1차 타겟은 여러분의 안방이 아닙니다. 바로 B2B 시장, 즉 기업 간 거래와 모빌리티 시장입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기내 와이파이 어떻습니까? 느려 터져서 속이 터집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선박들은 또 어떻습니까? 통신이 두절되거나 엄청나게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스타링크는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듭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 HMM 같은 해운사들이 스타링크의 잠재적 고객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군부대나 전방 감시 초소는 또 어떻겠습니까? 한국의 지형적 특성상 음영지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저궤도 위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꺼내봐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었습니까? 단순히 망을 깐 KT나 SK텔레콤만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망 위에서 노는 네이버, NC소프트 같은 서비스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스타링크의 진출은 단순히 통신사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 6G 시대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겁니다. 자율주행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가 지향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끊임없는 통신이 필수입니다. 도심에서는 5G로 커버가 되지만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거나 외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위성통신이 백업을 해줘야 합니다. 즉,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은 테슬라 생태계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의 퍼즐 조각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막연한 공포와 막연한 기대입니다. 뉴스가 나오니까 관련주라고 하면서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들썩거립니다.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그 종목들, 진짜 스페이스X와 계약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에 에어로나 스페이스가 들어가서 오르는 겁니까? 재무제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이 테마라는 이유만으로 PER이 수백 배를 넘어갑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 닷컴만 붙으면 폭등했던 그 광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스타링크가 한국 통신 3사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스타링크 단말기 값만 수십만 원이고 월 이용료도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국의 3만 원대 알뜰폰 요금제와 비교가 안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통신 3사가 그동안 누려왔던 과점의 지위, 즉 인프라 독점권이 무너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기업은 나태해집니다. 설비 투자를 줄이고 요금을 올립니다. 하지만 강력한 외부 경쟁자가 등장하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이는 통신 장비주, 5G 및 6G 부품주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진짜 부자들은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뉴스 이면의 밸류 체인을 봅니다. 스타링크가 들어온다면 위성 안테나가 필요하겠죠. 그 안테나에 들어가는 고주파 부품은 누가 만듭니까? 위성을 쏘아 올릴 때 필요한 탄소 섬유는 누가 납품합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 사업에 실제로 참여해서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투자 공부입니다. 남들이 우주 관련주 뜬다 하고 몰려갈 때 여러분은 그 기업의 분기 보고서를 열어보고 수주 잔고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바로 방산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통신시설이 모두 파괴된 전장에서 스타링크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국방 관련계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위성통신망은 안보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화시스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방산 기업들의 통신사업 부문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됩니다. 단순히 미사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눈과 귀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전파 간섭 문제라든지 주파수 할당 문제 같은 규제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 통신사 보호를 위해 스타링크의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규제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댐을 막으면 물은 넘쳐 흐르거나 다른 길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결국 시간 문제일 뿐 위성통신 시대는 옵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휩쓸려 떠내려 가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양봉희 기자님, 지금 통신주를 팔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주항공주를 사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신주를 배당 보고 사셨다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위성 전화기로 바뀌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통신 3사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성장이 멈춘 내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주항공주는 꿈을 먹고 자라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수입니다. 실체가 없는 테마주에 올라타서 고점에서 물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팩트에 근거한 상상력입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팩트 위에 이것이 B2B 시장과 방산,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상상력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숫자를 찾아야 합니다. 기업의 R&D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데이터로 검증하고 숫자로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계좌는 붉은색 양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HTS를 켜시거나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평소 관심 있었던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나 통신장비 기업을 검색해 보십시오. 사업의 내용 부분에 위성통신, 저궤도 위성 같은 키워드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 부문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매출 비중은 1%도 안 되는데 주가만 폭등했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반대로 기술력은 있는데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찾던 보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위성이 깔리고 땅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시대가 코앞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이고 안주하는 자에게는 위기일 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쏘아내린 작은 공이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는 냉철한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보고 남들이 환호할 때 리스크를 점검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팩트로 꽉 채운 정제브리핑 양봉인의 돈방석의 양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